2025년 8월 24일 역사적인 날이었죠. 15년을 쌓아온 노동계의 수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환호했고 언유는 노동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달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외치던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법을 폐지하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GM 물류센터에선 120명이 새해 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20년 경력의 중소기업 사장님은 공장 문을 닫기 시작했죠. 따뜻한 이름 뒤에 숨겨진 칼날, 그 실체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부터 참 따뜻하죠?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때죠.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집도 팔고 빚더미에 앉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자 한 주부가 움직였어요. 노란봉투에 47,000원을 넣어 보냈죠. 힘내세요라는 메모 한 장과 함께요. 그게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고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결국 이 법의 이름이 됐죠. 노란색은 과거 월급 봉투의 상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월말이 되면 노란 봉투를 들고 집에 오셨던 그 시절 말입니다. 생계, 희망, 가족의 밥상, 이런 감성적 키워드가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치권은 이걸 놓칠 리 없었어요.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냉혈한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죠.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따뜻한 연대, 희망의 봉투, 노동자의 방패 같은 표현이 쏟아졌어요. 반대 의견을 내기만 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분위기였죠. SNS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하지만 감성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에요. 기업의 경영권을 뒤흔들고 시장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날카로운 법리적 칼날을 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었던 겁니다. 법의 포장지만 보고 속을 보지 못했던 거죠. 마치 예쁜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격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이미 터지기 시작했어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이게 단순히 노동자를 돕는 법이 아니라는 걸요. 이 법의 첫 번째 칼날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동네 치킨집 사장인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쳐보죠. 어느 날 당신 가게 튀김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알바생들이 서울 본사 회장님 집 앞에 가서 진짜 사장 나와라 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청 기업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하청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영향력이고, 납품 단가를 협상하는 것도 영향력이고, 심지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의 모든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합니다. 부품업체 노조, 청소용역노조, 식당노조, 경비노조까지요. 1년 365일이 교섭장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엔 A업체 노조와 임금협상, 화요일엔 B업체 노조와 근무환경협상, 수요일엔 C업체 노조와 복지협상. 이게 끝이 없어요. 신제품 개발, 공장 가동, 해외 투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실에 앉아서 임금 올려주세요, 근무 환경 개선해주세요 듣는 게 일이 되는 거죠.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간 교섭 요구를 받은 노조가 47개였습니다. 47개요. 대기업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촘촘하게 쌓아 올린 하청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영 방어선이 붕괴된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하청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접을 것인가. 두 번째 칼날은 더 치명적입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부서졌다고 칩시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엔 노조가 우리는 안 그랬다고 증명해야 했어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당신이 그랬다고 일일이 증명해야 해요. 수천 명이 복면 쓰고 몰려와서 기계를 부수고 불을 질렀는데 회사가 CCTV 들여다보면서 1번 기계는 A씨가, 2번 밸브는 B씨가 부쉈으니 각각 500만 원씩 배상하세요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현장은 아수라장이에요.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집단으로 움직이고 CCTV는 각도가 제한돼 있고 밤에는 어둡고 누가 뭘 부셨는지 특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CCTV에 잡혔다 해도 그건 내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회사가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회사는 수백억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2025년 9월 충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불법 파업 과정에서 생산 설비가 파손됐고 피해액이 23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별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죠. 230억 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자산은 누구 돈입니까? 주주들의 돈이고 국민연금의 돈이에요. 우리 노후 자금입니다. 이 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약탈당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십니까? 그 나라도 2000년대 초반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비슷한 법을 만들었죠. 결과는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투자가 끊기고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GM 물류센터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김 과장은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죠. 문자 한 통. 귀하는 본일자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120명이 동시에 같은 문자를 받았어요. 김 과장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실적도 괜찮았고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왜 저를 자르는 겁니까? 인사팀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경영상 이유입니다. 단순한 경영난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이었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파업이 일어나면 손해배상도 못 받고 원청까지 끌려가서 교섭해야 하고 법적 분쟁은 수년씩 끌리고 변호사 비용만 수억 원이고 경영진은 교섭장에만 붙잡혀 있고 차라리 사람을 없애는 게 답이었던 겁니다.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60대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죠. 파업도 안 하고 임금 인상 요구도 없고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로봇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거든요. 김 과장은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9,860원. 과거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죠.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어요.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지만 답장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경력이 과분하시네요. 현재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답장은 연락이 안 온다는 뜻이죠. 김 과장의 아들은 올해 고3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해요. 노동자를 보호한다던 법이 정작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간 겁니다. 기계는 배고프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김 과장처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전국에 수천 명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 뭐가 일어났을까요? 국내 물류와 제조 분야의 자동화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45%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신규 채용 공고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린 냉정한 계산이죠. 사람을 뽑으면 리스크고 기계를 사면 자산이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교섭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기술력이 뛰어나서 천만에요. 노동 규제가 너무 강해서 기업들이 도망친 결과입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작년엔 신입사원 50명을 뽑았어요. 올해는 단 5명입니다. 대신 조립 라인에 로봇팔 20대를 추가 설치했죠. 경영진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로봇 한 대 가격이 1억 원입니다. 비싸 보이죠?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사람을 고용하면 연봉 4천만 원에 4대 보험, 퇴직금, 복지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6천만 원이에요. 3년이면 로봇값이 나옵니다. 게다가 로봇은 10년을 쓸 수 있어요. 노사 분쟁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로봇을 선택하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공장은 돌아가는데 사람은 필요 없거든요. 인천의 한 물류센터. 5년 전만 해도 직원이 3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7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됐어요. 무인지게차, 자동 분류 로봇, AI 재고 관리 시스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노동자의 자리를 로봇에게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권리는 보장됐지만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텅 빈 밥그릇 앞에서 보장된 권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배는 채워주지 않거든요. 법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노랑봉투법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비정규직 영세 노동자 아닙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예요. 이른바 귀족 노조죠. 현대차 노조를 보세요.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까지 합치면 1억 3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손해배상 걱정 없이 더 강력하게 파업할 수 있게 됐어요. 회사를 압박해서 자기들 몫을 더 챙기는 거죠. 실제로 법 시행 후 대기업 노조의 파업 일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하청업체입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납품 단가를 깎아요. 우리도 어려우니 가격 좀 낮춰주세요. 거부하면? 그럼 다른 업체 찾겠습니다. 하청업체는 선택권이 없어요. 안산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박 사장, 20년 일거운 공장이에요. 지난달 현대차로부터 통보받았죠. 납품 단가 15% 인하, 이미 마진이 5%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버틸까요? 직원 월급을 깎을 순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적자를 떠안을 순 없고, 결국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의 공장엔 직원이 35명 있어요. 전부 가장들이죠.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법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7,200만 원, 중소기업은 3,800만 원, 거의 2배 차이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던 법이 정작 노동자들끼리 양극화만 심화시킨 겁니다. 강한 노조는 더 강해지고 약한 노동자는 더 약해졌죠.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법이라더니 정작 우리는 더 힘들어졌다고요.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법은 만들어졌지만 혜택은 이미 강한 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하기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주한 외국 기업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35.6%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답니다. 고려 중이라는 표현 가볍게 들리죠? 천만에요. 투자 시장에서 고려는 이미 실행의 첫 단계입니다. 이미 신규 투자를 중단했다는 뜻이거든요.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작년까지만 해도 충암의 이 공장 증설을 검토했어요. 투자 규모만 2,300억 원이었죠. 노란봉투법 통과 소식 듣고 바로 베트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규 채용 300명 계획 취소됐어요. 그 300명의 일자리가 하노이로 날아간 겁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교에 R&D 센터를 짓기로 했었어요. 부지까지 확보했죠. 그런데 법 시행 후 본사에서 내린 결정은 보류였습니다. 보류는 사실상 취소예요. 저 무서운 건 도미노입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해외로 가면 거기 붙어있던 수천 개 협력업체도 따라 움직여야 해요. 그럼 인근 식당, 카페, 부동산, 학원까지 전부 무너집니다. 울산 한 상권. 작년엔 점심시간마다 북적였어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밥 먹으러 왔거든요. 올해는 공실이 30%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손님이 없어서 못 버티겠다며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는 뉴스 보셨죠?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돈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 돈이 지금 한국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5년 내로 주요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고요. 공장은 남아있지만 사람은 없는 텅 빈 산업단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법 통과를 환영하며 환호하던 민주노총이 3개월 만에 180도 돌아섰어요. 이번엔 법 폐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시행령에 있었어요. 법은 통과됐는데 실제 작동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에 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죠. 한 기업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다수결로 대표 노조를 뽑게 되어 있어요. 현대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5만 명, 하청 노조는 500명입니다. 투표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정규직 노조죠. 100대 1의 싸움이에요. 결과는 하청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해요. 법적으론 원청과 대화할 문이 열렸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 정규직 노조가 문을 막고 서 있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안전대책, 고용 전환, 최저임금 보장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그런데 정규직 노조는 자기들 성과급 협상에만 관심 있습니다. 올해 성과급 500만 원 더 올려라. 여름휴가 3일 더 달라. 이런 게 우선순위예요. 하청 노조의 목소리는 묻힙니다. 회의장에서 발언권도 없어요. 15년을 싸워 만든 법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부산의 한 하청 노조 위원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보였다. 법만 만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더 나빠졌다고요. 배신감을 느낀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분노하고 있어요. 시행령을 바꿔라. 교섭 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라. 지금 청와대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 중입니다. 법을 만들자고 15년을 싸웠는데 이제는 그 법을 고치자고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싼 인건비가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그 불확실성의 끝판왕이죠. 어떤 사안이 교섭 대상인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데만 법원에서 수년이 걸려요. 실제 사례를 보죠. 네이버 본사 앞을 가봤습니까? 지금 시위대로 가득합니다. 청소 영역 노조, 경비 노조, 식당 노조, 심지어 주차 관리 노조까지 전부 우리도 네이버 직원이다 교섭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네이버는 변호사 수십 명을 고용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죠. 소송 비용만 수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년 걸려요. 그 사이에 경영은 마비됩니다. 현대지철도 마찬가지예요. 협력업체 노조 17개가 동시에 교섭 요구를 했어요. 회사는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했죠. 이게 다 교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자. 법률 검토만 6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회피한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또 소송이죠. 기업들은 이제 경영보다 소송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CEO가 공장을 돌아보는 시간보다 변호사 미팅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 사이에 글로벌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미 베트남, 인도, 폴란드로 떠나고 있죠. 베트남은 법이 명확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예측이 가능하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분쟁 해결에 평균 6개월 걸려요. 한국은 평균 3년입니다. 5배 차이죠. 법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기업과 노조를 법정 전쟁터로 몰아넣었습니다. 변호사들만 배부르고 정작 노사는 소모전으로 지쳐가고 있어요. 국가 경쟁력은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뭐였죠? 노동자 보호. 현실은 소송 잔치입니다. 이 법이 당신 지갑을 어떻게 털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 경로, 물가입니다. 노사 갈등 리스크와 교섭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요. 자동차 한 대 가격에 노사 분쟁 대비 비용 200만 원이 포함됩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가격에 30만 원, 세탁기 가격에 25만 원. 전부 당신이 내는 돈이죠. 실제로 법 시행 후 내구재 물가가 평균 8.3% 올랐습니다. 휴대폰도 예외가 아니에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150만 원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대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손해볼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지분을 대량 보유한 국민연금이에요. 작년 한 해 수익률이 2%나 떨어졌습니다. 2%면 얼마냐고요?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이 1,000조 원이에요. 2%면 20조 원입니다. 당신 노후 자금에서 20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나눠보면 국민 1인당 약 40만 원씩 손해본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채용 절벽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요. 울산, 거제 같은 제조업 도시의 신규 채용이 예년에 3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울산의 한 공대를 조합한 김군, 이력서를 150군데 넣었는데 면접 기회가 단 2번이에요. 경력직만 뽑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을 키울 여유가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사 분쟁 때문이죠. 차라리 경력직을 스카우트하는 게 낫다는 계산입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 작년엔 신입 100명을 뽑았어요. 올해는 0명입니다. 완전히 신규 채용을 중단했죠. 청년 실업률이 법 시행 전 7.8%에서 지금 11.2%로 뛰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노란 봉투법의 여파는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예요. 당신의 물가, 당신의 연금, 당신 자녀의 취업, 전부 영향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선한 의도로 시작됐을 겁니다. 누구도 노동자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GDP는 감소했어요.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정치적 구호나 감성적 선동은 가족의 밥상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경제적 현실만이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작아진 파이를 두고 싸우는 대신 파이를 키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해요. 이 법이 노동자를 위한 구원투수인지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봐야 해요.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